마음의 비타민, 은빛 철학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요즘 속상한 일이 있어도 꾹 참은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서운하게 해도 괜히 말해서 분위기 망칠까봐 참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섭섭해도 바쁜 애들 귀찮게 하기 싫어서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십니까? 배우자에게 화가 나도 이 나이에 싸워봐야 뭐가 달라지나 싶어서 삼키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혼자 사귀고, 혼자 견디고, 혼자 잊으려 애쓰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그 침묵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나약해서도 소심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관계를 지켜온 사람만이 가지는 깊은 배려입니다. 싸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그래서 삼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 삼킨 감정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쌓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30대에는 화가 나면 화를 냈습니다. 40대에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설령 서툴더라도 부딪히면서 풀었습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토라지고 다시 웃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니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화가 나도 참습니다. 슬퍼도 참습니다. 외로워도 서운해도 억울해도 참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을 숨기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60대가 감정을 숨기는 진짜 이유. 그 침묵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 이것은 화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참는 것과 삼키는 것은 다르다는 것. 배려와 자기 억압은 다르다는 것. 그 차이를 알면 우리의 노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당신의 그 조용한 참음이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참되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비타민을 챙기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66인 정희 씨의 아침은 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봅니다. 정희 씨는 늘 그랬듯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웁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 거실로 가져갑니다. 남편은 밥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듭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침 밥상에 대한 인사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희 씨는 그것이 서운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신혼 때는 여보, 밥 먹을 때 맛있다고 한마디 해줘요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맛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은 점점 줄었습니다. 정혜 씨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해봐야 뭐가 달라지나? 이 나이에 그런 것 가지고 투정하면 유치하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 씨는 밥상을 차리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국을 담다가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떨리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슬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혼자 안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아니, 행복하지 않은 걸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걸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억압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위한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를 배려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오래 반복되면 뇌는 서서히 적응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억압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 억압이 습관이 된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외로운 건지, 그냥 피곤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뭔가 무겁고 답답하고 때때로 손이 떨리고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정희 씨의 떨림은 어쩌면 40년간 쌓인 말하지 못한 감정들의 무게였는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악은 아무도 행하지 않은 악이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음에서 온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아무도 주지 않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아서, 내 감정을 내가 외면해서 결국 나 자신이 나를 모르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정희 씨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큰 일은 아니지만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이 한마디는 요구가 아닙니다. 불평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감정을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상대의 몫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감정을 나 혼자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떨림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큰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정을 삼키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60세 김영수 씨는 요즘 전화가 오면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들인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모르는 번호인가? 아들 번호가 뜨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받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은 되게 짧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 손주 학예회인데 시간 되세요? 그래, 된다. 몇 시야? 2시요. 그럼 그때 봐요. 그래, 알았어. 통화는 3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김영수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봅니다. 별다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뭔가 허전합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 몸은 괜찮으냐? 힘든 건 없냐?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나이 든 아버지가 뭘 그렇게 궁금해 하냐는 표정을 지을까봐. 그래서 그래, 알았어로 끝냈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들이 어릴 때를 떠올립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오늘 축구에서 골 넣었어. 그러면 김영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네. 그때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묻지 않아도 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묻고 싶고 아들은 대답을 아낍니다. 아버지가 더 알고 싶고 아들은 필요한 것만 말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압니다. 아들도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일이 보고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도 가끔은 쓸쓸합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그 쓸쓸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아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늙은 아버지가 외롭다고 하면 아들이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 미안함이 부담이 되어 오히려 연락이 더 뜸해질까봐, 그래서 참습니다.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보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화면을 바라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고립은 물리적 고립과 다릅니다. 물리적 고립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서적 고립은 사람은 있는데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정서적 고립을 경험합니다. 자식은 있지만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있지만 깊은 대화는 피합니다. 친구는 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연락도 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텅 빈 느낌입니다. 내 마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형태는 자기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김영수 씨는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 그런 것일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마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김영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에게 왜 연락을 안 하냐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효도를 안 한다고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장 하나입니다. 아버지도 가끔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 바쁘겠지만 시간 될 때 천천히 얘기해줘. 이 말은 요구도 강요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바로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이 말을 떠올릴 때가 올 것입니다. 가끔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 시간 될 때 천천히 얘기해줘. 이 말은 아들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전화를 끊은 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 68빈 순덕 씨는 평생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해. 참으면 복이 온다. 시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살림 잘하고 남편 잘 받들면 그게 최고야. 순덕 씨는 그 말들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신혼 때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박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밤늦게까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쳐도 지쳤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이고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덕 씨는 여전히 참고 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봅니다.
밥상을 차리면 반찬이 왜 이래 합니다. 청소를 하면 시끄러워합니다. 외출하려 하면 어딜 가냐 합니다. 순덕 씨는 화가 납니다. 나도 이제 쉬고 싶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한테 뭘 바라겠어. 60 넘어서 싸우면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또 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멈춘지 모릅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난 것도 아닙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번아웃은 원래 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들에게도 번아웃이 매우 흔합니다. 특히 평생 가사와 돌봄을 담당했던 여성들, 남편을 챙기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을 섬겼던 여성들, 그들은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은퇴해도 아내는 은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번아웃을 번아웃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이 아닌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순덕 씨는 참는 여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참음이 순덕 씨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과 병드는 것은 다릅니다. 배려하는 것과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순덕 씨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의 원망을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장 하나입니다. 나도 가끔은 쉬고 싶어요. 오늘 저녁은 간단히 해도 될까요? 이 말은 남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의 필요를 말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덕 씨가 자신의 지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쉬고 싶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도 가끔은 쉬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40년의 역할에서 순덕 씨를 조금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배려라면 나 자신에게도 그 배려를 해줄 때가 되었습니다. 64살 명호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등산 모임에 나갑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라. 졸업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만납니다. 북한산 들머리에서 만나 정상까지 올랐다가 내려와 막걸리 한잔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농담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손주 봤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명호 씨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진짜 속마음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작년에 명호 씨는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립선 수치가 높아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시기에 등산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할까? 건강검진 결과가 별로 안 좋아서 걱정이라고 말할까?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다른 친구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병원에 다닌다,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그냥 관리 잘하면 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스트레스가 더 안 좋아. 그 정도 가지고 뭘 걱정이야. 나도 그런 거 있어.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표정이 살짝 굳었던 것을 명호 씨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해봤자 뭐 대단한 것처럼 군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든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마시면서 웃었습니다. 건강검진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나는 뭐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표현 억제라고 부릅니다. 60대 남성들에게 이 현상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진짜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무섭다, 외롭다. 그런 말은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표현 억제가 심할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신이거나 짐승이거나 둘 중 하나다. 명호 씨도 사회적 동물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을 말하지 못하면 함께 있어도 혼자입니다. 명호 씨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 앞에서 울거나 나약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장 하나입니다. 나도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어. 별건 아닌데 나이가 드니까 신경이 쓰이더라. 이 말은 약해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도 마음을 열기가 쉬워집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도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어. 이 한마디가 가벼운 술자리를 조금 깊은 대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대화가 명호 씨의 불안을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67인 은숙 씨는 오래전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은숙 씨가 알게 되었고 부부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은숙 씨는 용서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왔고 가족에게 더 잘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숙 씨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뭔가를 보고 웃을 때, 남편이 친구들과 전화하며 즐거워할 때, 남편이 손주를 안고 행복해할 때,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저 사람은 그때 일을 기억이나 할까?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까? 나는 30년 동안 속으로 사귀며 살았는데 저 사람은 다 잊고 편하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 한쪽이 쓰립니다. 은숙 씨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했으니 다시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말하면 찌질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혼자 사귀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불완전한 용서라고 부릅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적 용서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보복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은숙 씨는
이것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서적 용서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한 분노, 슬픔, 억울함을 처리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은숙 씨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 용서만 하고 정서적 용서를 하지 못하면 관계는 유지되지만 감정은 남습니다.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어딘가에 쌓입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도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은숙 씨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의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감정이 자동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표현되어야 처리됩니다. 그런데 은숙 씨는 30년 동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고통이지만 용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고통이다. 은숙 씨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결정만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은숙 씨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에게 30년 전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장 하나입니다. 나는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가끔은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요.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 말은 남편을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다시 문제 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미안해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이든 은숙 씨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혼자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30년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가끔은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요. 용서는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남은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62살 경철 씨는 2달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쓰러졌고 병원에 갔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철 씨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과 딸이 왔고 손주들도 왔습니다. 경철 씨는 상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좀 쉬세요라고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들과 딸이 며칠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각자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철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입니다. 아내가 앉던 자리, 아내가 쓰던 컵, 아내가 입던 옷, 다 그대로 있습니다. 경철 씨는 울고 싶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싶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밝게 말합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마라. 밥도 잘 먹고 있어. 실제로는 밥맛이 없어서 라면만 먹고 있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아버지가 울고 있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아이들이 자기 생활을 제쳐두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짐이 됩니다. 경철 씨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아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억압된 애도라고 부릅니다.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울고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서서히 상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겪어야 건강하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도를 억압하면 이 과정이 지연됩니다. 감정을 삼키면 상실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이 안 오고 식욕이 없고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산채로 묻혀서 나중에 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경철 씨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든 방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경철 씨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시키려고 일부러 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장 하나입니다. 나도 가끔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힘들 때가 있어. 그냥 그것만 알아줘. 이 말은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슬플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안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담담해서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슬픔을 인정해주면 아이들도 자기 슬픔을 표현하기가 쉬워집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도 가끔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부모라는 갑옷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69인 미경 씨는 주변에서 유명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경로당에서, 성당에서. 미경 씨는 항상 밝아 미경 씨 보면 기분이 좋아져라는 말을 듣습니다. 미경 씨는 늘 웃습니다.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농담을 건넵니다. 누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귀 기울여 듣고 따뜻한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미경 씨를 좋아합니다. 미경 씨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경 씨는 압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피로가 있는지. 미경 씨가 밝게 행동하는 것은 천성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밝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미경 씨 오늘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해야 합니다. 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합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닫자마자 표정이 풀어집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면 한동안 일어나기 싫습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 싫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밝은 미경 씨가 됩니다. 웃으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인사합니다. 성당 모임에 가서 환하게 웃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노동 이모셔널 레이버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직장에서 특정 감정을 연기하느라 지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도 감정 노동은 일어납니다. 특히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연기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심한 피로가 쌓입니다. 때로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늘 밝게 웃는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설마 우울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원래 밝은 사람인데 내가 우울하다고? 그래서 더 숨기고 더 연기하고 더 지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비밀 중 하나는 자신의 기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경 씨는 자신의 기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연기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경 씨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장 하나입니다. 나도 가끔은 기운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조용히 있을게요.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의 상태를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경 씨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미경 씨도 힘들 때가 있구나. 나도 그래 하며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도 가끔은 기운이 없을 때가 있어요. 늘 웃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때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65인 성호 씨는 요즘 위가 좋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명치가 답답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내시경을 했습니다. 결과는 별다른 이상 없음.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일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은퇴했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뭐가 스트레스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호 씨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큰아들이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고 성호 씨는 노후 자금에서 빌려줬습니다.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독촉하기가 미안해서 언제 갚을 거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 돈이 없으면 나중에 병원비라도 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막내딸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시댁에서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힘이 없습니다. 딸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힘들어? 라고 직접 묻지는 않습니다. 물으면 딸이 더 힘들어 할까봐. 그래서 그냥 건강해야 해라고만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은퇴한 후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질이 나지만 참습니다. 이 나이에 싸워봐야 뭐가 달라지나? 성호 씨는 이 모든 것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합니다. 다른 집도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넘기지 못합니다. 심리학과 의학에서는 이것을 신체화라고 부릅니다. 신체화란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화불량, 두통, 근육통, 불면증, 피로감. 검사에도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픈 증상들. 이것들이 신체화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신체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외롭다, 불안하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억압되고 억압된 감정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빌헬름 라이히는 이런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몸의 갑옷처럼 굳어진다. 성호 씨의 위장 증상은 어쩌면 삼킨 감정들이 모여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 딸에 대한 걱정,
아내와의 갈등, 노후에 대한 불안, 그것들이 말로 나오지 못하고 위장에 쌓인 것입니다. 성호 씨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모든 걱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내와의 관계를 완벽히 개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장 하나입니다. 나도 사실 좀 걱정이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신경이 쓰여. 이 말을 아내에게 해도 되고 친한 친구에게 해도 됩니다. 혼자 일기장에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걱정이 있다. 불안하다. 신경 쓰인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향상되고 신체 증상이 감소합니다. 감정 표현이 그만큼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도 사실 좀 걱정이 있어. 이 한마디가 위장에 쌓인 감정들을 조금씩 내보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식탁 앞에서 말하지 않기로 한 정혜 씨. 전화 끊고 나서 홀로 앉아있는 영수 씨.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순덕 씨. 친구에게도 속마음을 숨기는 명호 씨. 용서했지만 아직 아픈 은숙 씨.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믿는 경철 씨. 늘 웃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미경 씨.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성호 씨. 이분들은 모두 다른 상황에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을 삼킨다는 것, 말하지 않는다는 것, 혼자 견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배려라고, 성숙함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오늘 저는 그 생각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참는 것만이 답일까요? 정말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서운함을 말하고 모든 화를 내면 관계가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삼키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인식하되 표현의 시기와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삼키는 것은 감정을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언젠가 말할 여지를 남깁니다. 삼키는 것은 영영 말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나를 지키면서 관계도 지킵니다. 삼키는 것은 관계를 지키려다 나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드린 문장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가끔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 나도 가끔은 쉬고 싶어요. 나도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어. 가끔은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요. 나도 가끔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나도 가끔은 기운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도 사실 좀 걱정이 있어. 이것들은 요구가 아닙니다. 불평도, 원망도, 비난도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을 내 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상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감정을 혼자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어쩌면 내려놓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가졌던 야망을 내려놓고 중년에 지녔던 책임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참아야 해라는 믿음, 나는 강해야 해라는 갑옷, 나는 밝아야 해라는 가면,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충분히 강했습니다. 충분히 밝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솔직해져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삼키고 계신 감정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담아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는 가끔 이런 마음이 있어라고 시작해도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떤 감정을 삼켜오셨는지, 어떤 말을 하지 못하셨는지.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그 조용한 참음이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편안한 마음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은빛 철학 서재였습니다.